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2호선 열차가 숨가쁘게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창문마다 지친 얼굴들이 어른거렸고 사람들의 어깨에는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 위로 회색 코트를 걸친 그는 언뜻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중견기업 도연정밀의 대표 한도연이었죠. 그는 늘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실보다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었고 운전기사와 비서가 늘 그를 모시려 했지만 가끔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곤 했습니다. 가만히 바퀴 소리 듣고 있으면 머리가 정리되거든요. 그가 늘 하던 말이었죠. 오늘도 비서가 차량을 대기시켰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철로 갈게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대표님, 하지만 내일은 이사회회 일정이. 비서의 걱정스러운 표정에도 그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지하철역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지하철 안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사람들 틈에 섞인 도연은 창가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물결처럼 밀려왔죠. 돈이 없어 국수 한 그릇을 남기고 도망치던 18살의 자신. 그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 같은 분이었죠. 지하철 바퀴가 철로를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때의 고마움이 물밀듯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난 없을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열차가 한강 위를 지날 무렵 창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물에 흔들렸어요. 그 고요한 순간 누군가의 외침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요! 내 가방! 저 아이가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작은 체구의 소녀가 가방을 움켜쥔 채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순간 도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손을 뻗었고 소녀의 팔이 그의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중얼거렸죠. 배가 너무 고파서요.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녀의 손에서 낡은 껌봉지가 떨어졌고 그 안에는 몇 개의 껌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을 던지며 그 둘을 지나쳤지만 도연은 쉽게 손을 놓지 않았어요. 무섭겠지만 경찰서로 갑시다. 얘기라도 해봐요.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거긴 무서워요. 그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도 한때 세상이 무서워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소녀의 손을 잡고 내렸어요. 영무실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아주 길게 느렸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도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값을 치러주며 이렇게 말했었죠. 다음에 또 오면 저 친구한테 국수 한 그릇 더 주시오. 경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아이, 보호자분이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이 평생 갚지 못했던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줄 거라는 사실을요. 지하철역 조명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영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그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죠. 영무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한결 무거워졌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왔고 한쪽 구석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경찰 한 명이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 보호자분이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경찰은 잠시 도연의 얼굴을 살피더니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름이 뭐니? 어디 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죠. 경찰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네요. 아동보호소로 인계해야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아이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도연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가 싫은가 보군요. 아이는 아주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18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던 그 시절. 비를 피해 들어간 국수집에서 돈이 없어 도망치던 자신을 붙잡아주던 한 사람. 다음에 또 오거든. 저 친구한테 국수 한 그릇 더 줘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배가 고프다 했죠. 밥은 먹었나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이 아이, 제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경찰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 책임으로 돌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만입니다. 내일까지는 꼭 연락 주셔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곳으로. 아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경계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싫어요.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단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마음은 깊게 흔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비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 주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찔했지만 곧 그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젖은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흔들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도움을 받았듯 이제는 내가 도와야 할 차례인가 봅니다. 그는 아이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단다. 오늘만큼은.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닦여야 빛이 난다. 그는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다시 그 문을 열 것만 같다고요. 자신이 평생 갚지 못했던 은혜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젊은 도연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골목을 걸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신발 속에서는 물이 찰박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품삯은 약속과 달리 절반도 받지 못했죠. 허름한 국수집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손끝에 닿는 건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죠. 그래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팠다. 그땐 그게 전부였어요. 어서 와요. 젊은이. 뭐 줄까? 국수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곱빼기? 아니요, 그냥 보통으로요. 그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맡는 고기 국물 냄새였습니다. 국수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고여버렸어요. 살짝 간이 센데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먹다가 문득 아주머니의 말에 손이 멈췄어요. 젊은이. 계산은 미리 좀 할래요? 이 근처에 그냥 먹고 가는 사람 많아서 말이야.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1,000원짜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꼭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었어요. 비 내리는 거리로 나가려던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친구, 잠깐. 그는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문가 쪽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두는 낡았지만 옷차림은 깔끔했고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국수값 내가 낼게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긴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국수값 내 계산에 올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면 제 이름으로 달아놔요. 그 말에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노인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일은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일 좀 합니다. 그럼 잘 됐네요. 내일 아침 이 주소로 와요. 노인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공장입니다. 사람 구하고 있거든요. 도연은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나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밥 한 그릇으로도 인연이 시작되는 법이에요. 그날 밤 도연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젖은 글자를 더듬어 읽었어요. 성민정밀 공장 대표 이성민. 그 이름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 일찍 공장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의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왔군요. 젊은이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제부터 잘 배워봐요. 금속이 달아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닦여야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도연의 인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공장은 언제나 쇠 냄새가 짙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울렸고 차가운 철판 위로 스며든 기름 냄새가 공기 속에 은은히 맴돌았어요.
도연은 손에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낀 채 눈앞의 금속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죠. 그는 나중에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도연은 단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성민 사장은 언제나 그 곁에 있었어요. 도연 씨, 금속은 다루는 손끝에 따라 달라져요. 힘으로만 하면 깨지는 법이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기계를 조정했습니다. 쇠조각이 부서지며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사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손끝이 사람의 마음이랑 같아요. 조금만 삐끗해도 상처가 나는 거죠. 도연은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손의 감각을 믿기 시작했어요. 기계의 떨림, 금속의 온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로 돌아왔지만 그는 늘 공장 불빛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세상. 그건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어느 날 밤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 씨, 여기 앉아요. 작은 책상 위에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같이 한잔 합시다. 제가 아직 미숙한데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사람도 쇠처럼 단단해지려면 열이 필요하거든요. 둘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사장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도연 씨, 세상은 냉정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따뜻함을 지키는 게 사람입니다. 그걸 잃지 마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도연 씨에게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죠? 사장은 털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매일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일찍 출근했고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도우며 묵묵히 배워갔어요. 사장은 종종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내 제자예요. 성실하고 눈빛이 반짝이죠. 그때마다 도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도연의 마음속에는 책임감이 불쑥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그는 숙련된 기술자가 되었어요. 거칠던 손끝에는 섬세함이 깃들었고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이 빚은 언젠가 꼭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장에서 기계를 손보던 도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는 장갑도 벗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던 그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쳤어요. 그날 이후 공장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걸 도연은 느끼고 있었어요. 성민 사장이 그에게 남긴 말이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죄가 빛을 내려면 끝까지 다듬어야 해요. 그만두면 녹이 슬죠. 그는 창밖의 공장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저 아직 닦이는 중이에요. 병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어요. 문 앞에는 공장 사람 몇 명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사장님이 조금 전에 누군가의 떨리는 말끝이 공중에서 끊어졌어요. 그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귓속에서 피가 쏴하고 몰려왔고 발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의 사장은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늘 강단 있던 눈매는 조용히 감겨 있었고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일어나셔야죠. 공장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 흰 국화꽃 사이로 향 냄새가 은은히 퍼졌어요. 사람들은 차례로 절을 올렸고 도연은 상주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그를 불편하게 훑쳤어요. 그건 사장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도연 씨라 했죠? 아버지께 잘해주셨다던데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같네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께 배운 게 많아서 마지막 인사라도.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큰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지만 그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려났어요. 기술자 주제에 참견이 많네. 우리 아버지한테 아부에서 자리 잡은 거 아냐?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은인이 남긴 곳이니까 끝까지 버티자. 그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도연 씨, 잠깐 봅시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정리요? 네. 아버지 때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이제부터는 제 스타일로 할 겁니다. 그건 이해합니다만 갑자기 사람을 자르시겠다는 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낡은 작업 점퍼가 쥐어져 있었어요. 사장이 선물했던 첫 점퍼였습니다. 기름때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그는 차마 버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숙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 꺼진 창밖으로 공장 굴뚝의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가 믿던 세상, 그가 배운 세상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지막으로 공장 앞을 찾았어요.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철문 위에는 새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민정밀 성호테크. 그는 오래 그 간판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이름 하나 바뀌었는데 세상도 달라졌네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주머니 속에는 아직도 사장이 써준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야 빛이 난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신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모든 걸 잃은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그 불씨가 훗날 누군가의 손을 잡게 만들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성호테크의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도연이 떠난 뒤 공장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새 대표가 된 큰아들은 계산에 밝았고 사람의 온기 대신 숫자로 회사를 움직였어요. 그는 거래처를 압박했고 직원들에게는 효율만을 강조했죠. 우린 가족이 아닙니다. 결과로 말합시다. 그 말이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어요. 공장은 점점 차가워졌고 예전에는 함께 웃던 사람들 사이에도 낯선 벽이 생겼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떠나갔어요. 무리한 납기, 깎인 단가, 그리고 큰아들의 거만한 태도에 지쳐서였죠. 그는 그제야 도연이 남긴 설비 도면을 찾아보다가 이건 옛날식이야라며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어요. 남은 건 빚더미와 술에 취한 사장의 한숨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소리 없는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변한 거야. 그의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아이를 품에 안고 울 때면 그 작은 아이도 이유를 모른 채 눈물을 닦았죠. 소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5살 때 이미 부모의 싸움 속에서 공포를 배웠어요. 엄마. 아빠 왜 또 싸워요?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늘 떨렸고 아버지의 술 냄새는 언제나 집안에 무겁게 퍼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엄마는 아이의 옷가지를 서둘러 챙겼습니다. 지은아, 우리 잠깐만 나갔다 오자.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뛰듯이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한 대가 그들을 덮친 건 그로부터 몇 시간 뒤였습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지은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아버지는 며칠 뒤 찾아왔지만 술에 절은 얼굴로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야. 그 후로 그는 사라졌어요. 고아원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지은은 말을 줄였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이들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도둑놈 딸이래. 공장 망하게 한 집 딸이라던데. 그 말들이 바늘처럼 가슴에 꽂혔죠. 그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거리에 내몰린 지은은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편의점 주인은 계산대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껌을 팔며 하루를 버텼어요. 때로는 구걸도 했지만 사람들은 발걸음을 피했죠. 술에 취한 노숙인들이 자신을 만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편히 눈 감고 쉬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은은 11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 안에서 배가 너무 고파 멍하니 있던 중 누군가의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보았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안해요라는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온 단단한 목소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날 도연과 그녀의 인생이 처음으로 맞닿았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던 순간 지은은 모르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손이 단단했지만 이상하게도 아팠던 마음을 살며시 덮어주는 것 같았죠. 그 만남이 한 세대의 몰락 위에서 피어난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벽에는 세월이 남긴 얼룩이 있었고 창문가에는 작은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는 이곳에서 조용히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는 작은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때 지은은 낯선 공간에서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하얀 이불, 깔끔하게 정리된 방, 그리고 식탁 위 따뜻한 죽 냄새.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배고플 텐데. 부터 좀 먹자. 지은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제처럼 경찰에 데려가는 건 아니죠?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럴 생각 없어요. 먹고 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죽 한 입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좀 얼굴이 좋아졌네. 죄송해요. 훔치려 했잖아요. 배고픈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건 이제부터 우리 몫이지. 그는 일부러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지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물었어요. 왜 절 도와주는 거예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한테 밥을 얻어먹었단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았지. 이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의 말투에는 자랑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실처럼 담담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지은을 동사무소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의 신원과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이를 돌보려 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아침마다 출근 전 식탁에 메모를 남겼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요. 지은은 서툴게 글씨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가끔 TV에서 예전 공장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추억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기계들 내가 젊을 때 만들던 거란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아니고 기술자로 일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던 게 더 고마웠단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조금씩 친구가 생겼고 도연은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곤 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잘했구나.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는 손에 든 음료수를 건네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밤이면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은인에게 받은 낡은 메모를 꺼내 보았어요. 사람은 바뀌어야 빛이 난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다시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빛을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가족 없어요? 도연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없죠? 하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그 말에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혼자 아니네요. 그 순간 도연은 오래전 잃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난대요. 한 번은 세상에 나올 때, 또 한 번은 누군가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라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그럼 전 두 번째로 태어난 거네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란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도연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빛이 내려앉았고 지은은 훌쩍 자라 한층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저씨, 회사 사람들은 절 아직도 사장님 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은 그쪽 회사에 계시고 난 그냥 밥 잘 사주는 아저씨지. 그래도 전 그렇게 부를래요. 제 인생에서 제일 든든한 분이니까요.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봄 지은은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검은 양복에 단정한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사람 같네요. 무엇보다 지은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지은은 그 말에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저 결혼식 날 아버지 자리 대신 서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대답했어요. 그럼 그 자리를 위해 내가 여기 있었던 것 같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꽃잎이 예식장 복도를 따라 흩날렸어요. 도연은 짙은 남색 양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했습니다.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올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첫 만남 때 지하철에서 손을 잡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는 세상의 모든 빚을 다 갚은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례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의 웃음, 그 빛나는 얼굴만이 또렷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은이 불렀지만 그는 다녀올 데가 있어서. 라며 미소만 남기고 떠났어요. 그의 발길은 고향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성민 사장의 산소 앞이었어요.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는 산소 주변의 풀들을 정성스레 정리했어요. 막걸리 한 병과 흰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 드디어 은혜를 갚았어요. 그 손녀가 이제 잘 살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어요. 저한테 주셨던 그 따뜻함, 이제 다시 돌려드린 셈이요. 그는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무덤가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때 국수 한 그릇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잔히 웃으며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산 너머로 스며들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은은 결혼과 함께 신혼집을 얻어 새 신랑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도연이 마련해 준 것이었고 그녀는 극구 사양했지만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라며 받아달라 했습니다. 도연과는 한 달에 두세 번 안부차 연락을 드렸지만 아이가 생기고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명절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몇 년 후 도연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지은에게 도착했습니다. 도연의 집 책상 위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지은에게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이에게 이 유언장은 내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니 놀라지 말 거라. 인생은 연마든 쇠처럼 빛나는 순간이 있어. 그 빛은 남에게 비출 때 가장 아름답단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너에게 남기려 한다. 나머지는 자선단체, 고아원에 보낼 생각이란다. 이건 갚음이 아니라 이어주는 마음이야. 너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살아라. 편지를 읽던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노을 속에 늘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던 아저씨가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도연의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 밑 유리에 작은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야 빛이 난다. 그녀는 오래된 책상 위의 명패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어요. 도연정밀 대표 한도연. 이제 그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한 세대의 선함을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제 차례예요.
누군가에게 국수 한 그릇의 따뜻함을 나눠줄게요. 그리고 그 말처럼 은혜의 순환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